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력,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제력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킬러 없애도 없애고 준킬러 문제가 또 등장하면은 이게 사교육비가 오히려 또 더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여름방학 때 강남 대형 학원가가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지난 5년 정부 동안 사교육비 경감해야 된다. 예.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든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히 한 겁니다. 당연히 업계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기자분들도 좀 드셔야 되는데. 무화과가 노벨토당 반응 대담 그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성주 참여의 우수성도 알리고 성주군이 결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는 일본이 주도하는 검증에 우리 정부가 그냥 인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네.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그 문제와 관련된 이제 논란을 유발했던 지난 6월 모평 있잖아요. 오늘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어 비문학 영역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직접 거론했죠. 난이도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장과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가 어제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채점 결과를 보면 킬러 문항 문제가 지적됐던 국어는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최상위권 변별력도 높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국어 만점자도 지난해 수능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네, 어제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상황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수험생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를 들었지만 정답률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선행학습을 받아서 더 빨리 풀 수 있다면 킬러 문항이라는 건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뉴스픽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야당이 오늘 단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 등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네, 결의안 채택 전에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힘은 횟집 먹방을 할 거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여러 절차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조 일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맞섰습니다. 네, 상황실에서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 뉴스는 아닌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라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던데요. 네. 그동안 경제당국이 압박을 좀 가했던 사안이죠. 네, 이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라면은 50원, 새우깡은 100원 정도 가격이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의 결정으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했고 소비자 단체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잠깐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는 준비 끝? 네, 네, 마쳤습니다. 그럼 알아서 나가면 되고요. 박마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거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른바 친윤그룹에서 유 전 의원을 향한 공세가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리고 수능 관련 발언 등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죠. 이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 이용 의원이 어제 이 유 전 의원을 정치 협잡꾼으로 표현을 하면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정치 협잡꾼이라는 거는 뭐 상당히 표현이 강하네요. 네, 이따가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킬러 문항 논란을 촉발해서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어 온 국어 영역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교육당국의 모호한 설명과 맞물려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국어 쉬었다, 배신자, 학폭 조사, 어려진다, 강력계 출동으로 가져왔습니다. 벌써 2주가 다 돼갑니다. 현재 진행형인 수능 논란, 정부는 그 발단으로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지목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이미 어렵게 내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6월 모평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했죠. 교육부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모두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된 발단이 6월 모평이었잖아요. 예. 근데 까보니까 별로였다. 이래버리면 좀 약간 난처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부의 이번 진단이 모평 결과를 통해서도 맞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모평 문제를 봤어요. 네, 그 결과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예측과는 달리 정부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던 게 문제를 푸는데 다른 지식이 필요한 국어 영역의 비문학 문항이었죠. 그런데 이번 모평에서 국어는 그리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6점으로 나온 건데요. 업계에서는 표준 점수 최고점 130점대를 기록하면 평이한 수준으로 봅니다. 만점자도 작년 수능의 4배가 나왔고요. 6월 모평만 놓고 비교해봐도 2017년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어제도 미리 예견됐는데요. 교육부가 분석해서 지목한 킬러 문항 2개,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무선적으로 예. 답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0%잖아요. 그렇죠. 20%를 미치지 못하면은 난도가 높은 거죠. 30%가 넘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더욱이 EBS랑 연계된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교육당국의 말을 생각했을 때도 의아한 게 사실인데요. 반면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1점이 나왔는데요. 재작년 용암 수능 때만큼이나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6점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수능이 어렵고 150점 안팎이면 불수능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새로운 타겟, 수학이 되는 걸까요? 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킬러 문항, 정부가 당초 정조준한 국어보다 고작 하나 더 많았습니다. 수학의 경우 일부 문항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킬러 문항이 중요한 지금의 수능이 맞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다던 사교육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기조에 맞춰 수능을 개선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금 대응 방식은 논란이 터지면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내놓는 식이다 보니까 섬세하지 못합니다. 실제 이번 논란 다시 돌이켜보면 시작은 이 발언에서부터였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 전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킬러 문항, 6월 모평에 이어 이건 카르텔까지 지목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물수능 우려 등의 현장 혼선을 다 뒤로하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교육 척결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사의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면 이 급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원인을 진단해라.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라. 교육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사교육이 막 아이들이 막 학원으로 몰려가는 그러면 일단 강사를 잡고 학원 몇 개를 잡으면 마치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나오는 메시지들 때문에 척결 대상이 돼버린 킬러 문항이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제 교육부 브리핑을 몇 번씩 뜯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올해 수능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당장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불안감을 먹고 사교육 시장은 크는 법입니다. 이들의 우려를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만 취급한다면 그 역시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통령이 천명한 사교육 문제 해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변별력을 갖추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거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를 공부하는 분들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지켜서 하겠다는데 계속 지금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팩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36시간 반란 속보로 가져왔습니다. 배신자인데요. 최측근 프리고진에게 위협을 받았던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단번에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던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못 막았던 게 아니라 안 막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Поэтому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обытий по моему прямому поручению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шаг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большой крови.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네, 러시아 군부가 프리고진의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이죠. 본인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듯합니다. 프리고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배신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배신자의 무장 반란에 넘어가지 않은 바그너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을 높이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바그너 그룹 내부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Мы знали и знаем, чт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бойцов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 это тоже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преданные своему народу и государству. Они доказали это своим мужеством на поле боя, освобождая Донбасс и Новороссию. 네, 푸틴의 전략이 먹혔기 때문일까요? 영국 BBC 말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프리고진한테 등을 돌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궁지에 몰린 듯한 프리고진도 사퇴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 반란은 러시아 군부로부터 바그너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러시아 정부의 전복을 노린 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노린 사람은 푸틴이 아닌 쇼이구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Подразделение должно было прекратить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1 июля
2023 года. Никто не согласился подписывать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поскольку все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из текущей обстановки и своего опыта во время СВО,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네, 하지만 푸틴은 쇼이구 장관과 이렇게 심야 회동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쇼이구의 손을 들어줬고요. 당초 바그너 그룹이 철수했을 때 처벌은 없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푸틴의 보복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오늘 육성 메시지를 내놓은 프리고진, 본인의 위치나 상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극대노한 푸틴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We had nothing to do with it. This was part of a struggle within the Russian system. 반면 이번 반란을 팝콘각으로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이 틈을 타서 남부 탈환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반란의 여파로 우크라이나전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은 학폭 조사입니다. 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대통령실에 이르면 이번 주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한 인적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준비 과정에서 본인과 자녀의 학폭 전력을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물었다는 점이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허위 답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특보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실을 들어 적극 소명했고요. 대통령실도 이른바 정순신 사태 때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번째 픽으로는 어려진다 가져왔습니다. 내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보다 2살, 지난 사람은 1살이 어려지는 셈인데요. 저는 아쉽게도 1살만 어려집니다. 만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나이가 쓰인 건 당분간 이어집니다. 이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취약 연령이나 술, 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강력계 출동으로 가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제 6.25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자 서울 중부서에서 당직을 서던 강력계 형사 2명이 출동해서 이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기념식에 참석한 A씨가 주워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집 근처 경찰서에 이 휴대전화를 주었다며 신고하고 맡긴 상태였고 경찰이 이 전화를 보좌관에게 돌려주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강력팀이 출동한 걸 두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 네,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을 어떤 국민의 그 생명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그 전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 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군요. 생일 지났어요? 네,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럼 네. 내일 2살 어려지겠네요? 네, 좀 그래요? 한 2달 남았어요. 왜 더듬거려요? 2달 남았다는 점 얘기하죠. 네. 두 달 남았다고 생일이? 네. 그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번 킬러 문항 논란의 핵심이었던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유채커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게 국어 영역이었잖아요. 비문학 부문에서 킬러 문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어는 대체로 평이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수학이 예상보다 많이 까다로운 것으로 일단 채점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1점으로 나왔다고 유채커가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0학년도 이후에 최고로 높습니다.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어려운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수학에는 어제 정부가 지목한 킬러 문항도 3개가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준 킬러
킬러 문항의 영향 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이 준 킬러 문항이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수학의 난이도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고요. 예상대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위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을 했죠. 여야가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이끌어낸다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킬러 문항 공개를 두고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 분포도 없이 문제만 공개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능이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책을 발표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교육에서 벌어진 좀 더 자세한 공방은요, 저희가 종합해서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픽 관련한 내용, 바그너 그룹의 이제 반란과 관련해서 오늘 뭐 러시아 푸틴 또 바그너 그룹 또 미국 측의 다양한 입장이 나왔는데 미국은 반란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이제 현지 시간 26일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보 당국이 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러시아 본토로 진격할지 이 무장 반란과 관련해서 꽤나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반란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했다고 하는데요. CNN은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바그너 그룹에 이 공식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를 하자 반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보는 기밀이어서 미국에서도 최고위급 행정부 관리들과 이 상하원 지도부 모임인 8인에게만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나토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고위 관리들도 이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소식에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나토의 관리들은 미국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킬러 문항 논란 촉발 6월 모평. 정작 국어는 쉬웠다. 윤석열 정부가 모레 이르면 29일 소폭 장관급 개각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차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다잡는 쇄신 효과를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자리를 옮길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때 뭐 이미 전당대회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아직 좀 남았는데. 예. 뭐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또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네, 이렇게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요. 윤석열 정부의 개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각이 거론되는 장관급 인사 이 4곳입니다. 하마평이 돌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각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연세대 이정훈 교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경력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요.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대사를 지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한이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기권할까 그것을 전화를 어디에 합니까 여러분? 북한에 합니다. 북한에. 사드를 배치할까 말까 그것을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합니까? 미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 숫자는 500여 명 정도이지만 북한 당국은 정작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각각 3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젠
지적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 발상입니다.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장관의 경우에는 탈원전 관련 기조 더 명확히 하라 이런 우회적인 언급이 있었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당시에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나라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 시료를.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가서 또 시료를 또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미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이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거론이 됩니다. 이 특보의 경우에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행적 등으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김홍일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수사를 지휘했고 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2과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첫째,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한다.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다. 네, 사실 개각이 아직 가시화되기도 전이지만요.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작 정책 혼선과 분란을 초래했던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요. 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고집불통 인사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인내심 시험하는 내 맘대로 고집불통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인선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사단의 총동원이자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했었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이 했으면 2년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카드가 바로 인적 쇄신, 즉 개각 카드인데요. 보통 취임 1년이나 신년, 명절을 전후한 시기가 계기가 되지만 지금은 취임 1년 1개월여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각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개각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방점은 오히려 장관보다는 차관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개 중 10개 안팎의 부처 차관 교체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와 건설 노조를 비롯한 노동개혁 문제, 또 해양수산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요. 환경부에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탄핵 재판 중이라서 공석이죠. 차관이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정무직인 장관이 아니라 실제 부처 공무원들을 장악해야 하는 차관직에 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보낸다는 것, 대통령실이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국정기조 명확히 공유가 되겠죠. 다만 장관은 허수아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자신하고 일체화된 그걸 뭐 동일체된 생각이 비슷한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차관으로 보내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거죠. 네, 장관이 아닌 차관 교체, 현실적으로 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계산이 깔린 듯한데요. 보통은 야당이 주도하는 이 청문회
자칫하면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게 민주주의고 전공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국정 철학과 노선을 검증받는 이 청문회를 피하고 차관만 대거 교체하는 거 편법이라는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죠. 우리나라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체 대상이 된 장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권영세 장관은 사선 중진의 대통령 측근 복심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인물이죠. 총선을 앞둔 포석이라는 의미와 함께 당에서 이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리더십도 긴장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떤 미션 받고 들어오는 위기가 있을 때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좀 안정화됐고 최근에는 좀 잘해요, 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뭘 잘을. 네, 그런데 이 권 장관의 지역구 이태원 참사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용산입니다. 권 장관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박 구청장은 최근 보석 허가를 받고 재판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서 이 부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박희영을 구청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유가족 모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 모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재판부는 박희영을 엄중 처벌하라! 네, 개각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꾸준히 차출설이 돌고 있죠. 총선이 위험해지면 언제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등장하면 이른바 검사공천 프레임이 가동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다들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 정부에 좀 만약 필요한 장관이라면 충실히 또 장관직에 지금 임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뭐 섣불리 지금 현재 장관직에 일하는 사람을 섣불리 총선의 역할론을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먹방과 단식으로 다투고 있는 여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경북 성주에 가서 참외 먹는 먹방을 했는데요. 사드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야당이 그동안 괴담을 퍼뜨렸다고 공격했습니다. 깎아서 먹고 가야겠다. 이거 자매값 내려와. 야, 맛있게 치킨 넘어간다. 잠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먹어야 돼요. 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 우리 기자분들도 좀 드셔야 되는데. 좀 드셔야. 엄청나다. 와,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야, 사드가 왔다 가니까 손잡아가 카메라를 막 그렇게 만들고 치킨을 하니까. 첫해 있는 참외가 고등할 때 쳤다가 서서히 했는데 이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괴담했다고 해가지고. 네,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도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 얘기인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단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로 단식 8일 차인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어제부터는 우원식 의원이 동참을 했는데요. 단식 농성의 천막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안전성을 우려하는 걸 괴담으로 치부하는 여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농도를 하나도 재본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고 계속 축적되는 거인데 섞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체에 누적돼 가는 건데 결국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공격을 하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건 괴담이고 마셔도 된다는 건 괴담이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가서 막 먹방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하는 거죠. 코미디죠.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코미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단식에 대해서 극단적 방안을 동원해서 진실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도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여당의 방식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비판하려고 성주 참외를 먹는 것 선동이고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김기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동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물을 어쨌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쟁으로 삼지 말고 정말 건설적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저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저는 그래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갑자기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를 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월 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이후가 될 거라는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르면 29일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정부 여당 친정 체제 포석, 먹방 대 단식, 여야 오염수 내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7월 4일이란 날짜가 일단 거론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2주간의 방류 시운전이 끝나고 내일부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최종 검사를 받으면 이 방류 인허가 절차는 끝납니다. 관건은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발표, 그 뒤에 있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결정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7월 4일 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보고서 공개와 방류 시기 판단이 이때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는 어제 진행됐던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에서입니다. 박고현 국무 1차장이 오염수 방류 외에는 고체와 같은 대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현재 방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서 확정된 거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방류 자체를 되돌려서 제한을 하는 건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일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 결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가동된 시점부터 올해 최근까지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 등인데요. 이국희 원안위원장은 대부분이 2019년 이전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또 알프스의 주요 고장 사례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또 장기 운영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IAEA 보고서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도 저희가 주시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오늘 농해수위가 열렸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거죠. 네, 오늘 농해수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 간사인 어기고 의원이 의사 일정 변경을 요구를 하면서 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이 방류 계획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 상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전에 논의가 없던 내용이라고 반발했죠.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일단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국민의힘 결의안이 있으면 그 안도 표결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여당의 반발과 퇴장이 이어졌는데 당시 상황 보시죠. 저희들이 볼 시간을 좀 주시고 했어야지 이 방대한 거를 이렇게 현안 질문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불쑥내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일부는 오염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다루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도 추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김근택의 의원 모임인 민평년인데요.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의안은 추가 서명을 받아서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가 18개국의 서한을 발송해서 국제연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는 민주당의 서한 발송은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한국에서 직접 와서 일본 시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게 굉장히 고맙다. 사실 일본 야당 의원들 중에 한 50여 명 가까이가 이것에 대한 반대 결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민 총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9일께 개각 당정 친정 제재 먹방 단식 여야 오염수 내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양당 정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운 제3신당 창당,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죠.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도 새로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두 신당 모두 당의 뚜렷한 가치 또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 희망,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신당도 같은 날 1호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은근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신당 모두 양당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죠. 극심한 분열이라든지 진영 갈등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또 부패,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 배신당한 셈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존 세력한테 이 기회를 주고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엔 정말 바꿀 것이냐. 실제로 무당층 비율 국민 10명 가운데 3명, 30%가량을 차지합니다. 다만 무당층이 양당 정치에 실망을 했다고 곧바로 제3신당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실현당한 친구한테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야라고 말한다고 한들 막연한 게 그게 무슨 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이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이 무당층들이 제3지대를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민주당 싫어한다. 나도 국민의힘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와라. 이 싫어함이라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신당만의 뚜렷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당을 이끄는 인물의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평가죠. 사실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님 같은 두 분 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뭐 대선 주자 정도로 뭐 과거의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렇다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가치가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안철수의 새정치, 비록 모호하다는 비판은 들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 때 야, 나는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두 신당 가운데 그나마 당의 외형적인 모양을 갖춘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 뒤에까지 마쳤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과학 정치로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정도만 밝혔는데요. 이 과학적 정치, 어디까지나 방법론일 뿐이죠.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또 변조 불가능한, 위변조 불가능한 그런 특징, 그리고 안정성,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정당의 문제, 그러니까 당원 관리, 공천 관리, 후원 관리, 그다음에 정책 기반 관리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당장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수능 킬러 문제 논란. 한국의 희망이 어떤 입장일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뜬구름 잡고 갑자기 어느 날 별개의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당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그래서 이 두 당을 능가할 수 있는 투쟁력이나 어떤 강한 어떤 신념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내 생각이야. 저건 내 생각이야. 맞아, 저래야 돼. 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신당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죠. 24년도에 50석 이상은 50석?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에 오만하게, 하겠다.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이 돈키호테 정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풍차와 싸운 돈키호테가 떠오릅니다. 50석 이상 과연 가능할까요? 제3지대의 터줏대감 정의당의 총선 목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두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까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0석, 최소한 20석. 네, 그 정도는 기대를 최소한 하고 20석은 확 20석 이상이란 목표, 이조차도 정의당이 성공적으로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제가 깔린 수치입니다. 노회찬 정신을 빼곤 다 바꾸겠다. 당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을 창당할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남는데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신 말고 나머지는 다 바꾸자. 6411 정신 빼고는 다 바꾼다. 기존의 거대 양당이 돌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했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란 중심을 지키면서 생태와 기후 문제를 당의 새로운 중심 가치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 복합 위기 중에서도 그 위기의 정점에는 생태, 기후 위기가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녹색 연대, 정치권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난개발을 보면 그 우리나라에 정말 녹색당이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난 정의당 이 녹색당 세력과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진보 세력을 만들어낸다면 나는 일정 부분 난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어쩌면 앞으로 보수 정당과 그런 정의당이 중심으로 된 좌파 정당이 제대로 대립을 하는 독일과 같은 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 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었죠. 어떤 다른 뭐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그런 당이나 아니면 뭐 좀 세력을 같이 뭐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사실 과거에 해봤던 거를 좀 어려우니까 다시 또 이렇게 먼지 탈탈 털어서 이걸 또 해볼까 하는 정도.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정의당은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의당 지도부는 그럴 순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사회 비전에 동의하는 부분들과 통합을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는 방식의 신당으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밖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신당은 현재 전국이 상으로는 어렵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의 신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방식은 나가서 해야 돼요? 만약 한다면? 그렇죠. 나가서 해야 세 분이. 구 의원님들도 뭐 당 바깥에 나가서 분리를 해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의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발전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아니면 당 나갈 거다 그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신당이 아닌 재창당 결정. 유호정, 장혜영 두 의원 모두 아직까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정의당. 이번 재창당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신당 쪽에, 그러니까 제3지대가 상당히 좀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엔 틀림없습니다. 제3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게 제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앞서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은 한 5명 정도는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직 의원 5명 정도가 한국의 희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의 모습을 드러낸 현직 의원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1명뿐이었습니다. 조 대표도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축하하러 왔다면서 10여 분간 행사장에 머물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무성했던 현역 의원 5명 합류설과 관련해서 지금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오실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도 현역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신당에 대한 폄훼와 무리한 공격을 걷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언론에 관계자라는 익명을 빌려서 현역 의원 중 합류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걱정 마라.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기나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의원을 가져가거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니까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성찰과 모색은 선거 직전에 이삭줍기, 해처 모여식으로 급조되던 일회용 정당, 선거용 정당, 협상용 정당과는 태생부터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정치인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향후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은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은 윤석열 정부에 먼저 각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계와 비명계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야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핵심이고 지금은 그동안 정치 1년간 사실은 쉬셨기 때문에 이제 그릇이 많이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걸 넓히려면 결국에는 대여 투쟁을 통해서 당 안에 결속력부터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엄근 낙연이란 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족쇄였던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란 정치인에게. 그렇다면 본인의 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너무 많은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실정을 매섭게 비판하고 결집을 끌어낸다면 저는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미래 길이 열릴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가 당장은 대여투쟁에 힘을 실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선명성 경쟁을 할 거란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대여투쟁을 세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이 대여투쟁 경쟁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왜? 내가 더 윤석열을 더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성 있어. 다만 공천 국면에 들어서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상태인데요. 이 대선 출마를 위해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공천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걸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내 투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나가야 되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지 않든 원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도자로서 통 큰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친명에 서거나 또는 비명에 서거나 비명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개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또 다른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정 진영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 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로서 검찰 국가를 탄생시킨 총체적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네.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이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뭡니까 국민이 다 고통하고 있죠.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얼마 전에 좀 내비쳤는데 언론 인터뷰에 좀 최근에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3신당 양비론뿐인 돈키호테, 정의당 노회찬 정신 빼고 다 바꾼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SNS나 방송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교육, 노동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놓고 있죠. 친윤계에서는 유 전 의원을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이 여권의 대표적인 노맨으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노를 외치고 있죠. 지난달 말부터 SNS에 윤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요. 경제, 외교, 교육 등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논평을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IAEA 조사 결과만 그대로 믿을 생각이었다면 시찰단은 대체 왜 파견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벌써 바람잡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는 글이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꺼낸 말을 문제 삼은 건데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든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복지조차 방산처럼 이 경쟁, 시장화, 산업화 추구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데요.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방위 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일 때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이 3대 개혁을 추진을 해왔죠. 노동, 연금, 교육이 대상인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유 전 의원도 이 3대 개혁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은 말뿐이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왜 취임 이후에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그런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 구체적인 안,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이게 왜 없냐. 그리고 맨날 말로만 하겠다 그래요. 2년차 들어왔는데 계속 말로는 하겠다 그랬는데 안 나오잖아요. 최근 대통령이 하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 수능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가 발단이었는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외에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 킬러 문항은 배제하라는 뜻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가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일갈했습니다. 교육계획이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수능, 그중에도 국어의 비문학의 킬러 문항 이렇게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지금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예요. 즉흥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 이 불안과 혼란 대난리가 났잖아요. 킬러 문항을 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몰아간 것도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촉했습니다. 그게 진짜 킬러 문화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의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죠. 바로 이 카르텔인데요.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킬러 문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런 역할이라는 게 일종의 뭐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뭐 국가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배제되고 그런 카르텔은 좀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인 것입니다. 카르텔은 이 부당한 담합이나 짬짬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유 전 의원은 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실언을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학원 강사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타개를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일종의 악마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민간 단체, 시민 단체
이권 카르텔, 예. 노조가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 당국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학원 강사들 지금 때려잡는 거를 일종의 이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옆으로 프레임을 돌려가지고 예. 공격 대상을 그 학원 강사로 정한 거예요. 유 전 의원의 지속적인 윤 대통령 때리기는 이 친윤계와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들이 나서고 있죠. 이 이용 의원이 이 반격에 선봉에 섰는데요. 유 전 의원을 향해서 이 현안에 대한 논평은 이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 정치를 방불케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의 내부 총질에 호응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책 전문가라 불리던 정치인 유승민은 어디로 가고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 유승민만 남은 것인지 기고하고 안타깝습니다. 내부의 총구를 겨누며 무차별 난사를 가하는 어리광에 가까운 치기에 호응할 국민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거들었습니다. 이 말꼬리 잡는 정치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안타깝다며 유 전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유 전 의원이 천박한 정치를 펼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박 의장은 이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기보다 유 전 의원의 도발에 넘어간 측면도 있죠.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봐도 이게 진짜 이 아부가 요번에 이 아부 제가 빵 터졌는데 예.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예. 대통령 보고 이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 되게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자, 오늘은 이 비윤 외길을 걷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주민해봤는데요. 그간 친윤계의 등살에 밀려 여러 고초를 겪었죠.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원 100%를 변경으로 출마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유승민계로 분류되던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 친윤석열계로 돌아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내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건 이 당내 비윤계를 최대한 결집하려는 목적인 듯합니다. 총선 국면에서 친윤계가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중도층 유권자를 호소할 수 있는 당의 구원투수이자 대한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겠죠. 과연 그 전에 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유 전 의원의 입에서도 예스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예스맨의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No. Yes. 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6.25 전쟁을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의 시각에서 6.25 전쟁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이 KBS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1950 미중 전쟁을 추천한 건데요. 전쟁의 시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전 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거라고도 썼습니다. 그게 중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문 전 대통령이 마치 이 6.25 전쟁이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중국의 시각과 닮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왜 제3국의 시선으로 6.25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보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아마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이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증거로 민주당이 지난 2020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사기관인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을 했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이런 소리를 어떻게 공적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다는데 그런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이냐라고 물었는데요. 또 협치는커녕 한 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는 없다면서 당장 박인환 위원장을 해촉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박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 과제로 나오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오랜 논의를 이런 식으로 간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면서 극우 보수가 이 정부의 색깔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했는데 그 입법 예고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따르면요,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 열흘간의 입법 예고는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가 됐고요. 총 4,700여 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입법 예고에는 40일 가량이 소요가 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서 열흘로 단축했던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방통위 의결, 그리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입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야 2대1 구도라서 이 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KBS 내에서는 이제 사장 퇴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좀 혼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속보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윤 선명성 드러내는 유승민, 친윤계 반지성주의 비난 남발, 비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